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이동복입니다. 오늘 이 트루스 포럼이라는 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춘 대사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언제 한번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춘 대사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서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영광스럽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대냐면은 1970년, 80년, 90년대에 걸쳐서 2000년대에 걸쳐서 초, 중, 고등, 대학교 교육과정을 거친 이 나라의 장년, 청년, 소년까지는 아니죠. 지금 이제 소녀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만은,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된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현대사에 대한 아주 왜곡된 인식을 토대로 해서 나라 문제를 생각하는 시각이,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어떤 문제에서 어려우냐 하면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그러합니다. 잘못하면은 이러한 인식이 어떤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맡게 될 통일이 아주 이상한 형태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우리의 후손들을 엄청난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각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허리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식인 사회는 이러한 메시지를 절대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정이 생겼지만은 최근에 와서 여기저기서 오늘 이 트루스 포럼이 갖고 있는 이런 모임과 같은 포켓들이 여기저기에서 형성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징검다리로 여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엮어서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어떤 힘으로 엮어 세워야 되겠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모임에서도 제가 이제 통일 문제를 가지고 좀 제가 겪어온 참 반성이 아니라 일성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과 좀 이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화두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72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을 처음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첫 회의를 평양에서 했는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이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도 아마 그 이름을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북에서 대남 사업을 평생 한 친구 중에 전금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전금철이하고 제가 이틀 밤을 새우면서 협상 아닌 협상을 했습니다. 그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는 문건을 합의하는 것인데, 결국은 거기서 결렬이 됐습니다마는, 그 소위 협상에 둘이 앉아서 밤샘 씨름을 하는데, 모 벽두에 전검철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생, 내가 말씀을 하나 합니다. 그러더니,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은 민족 단결에 반대하는 것이죠. 민족 단결에 반대하면은 통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결국 통일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듣고 제가 멈칫 당황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순간 제 생각에 이게 3단 논법이구나. 3단 논법이라는 건 가정의 다리를 바꾸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전 선생, 나도 하나 얘기합시다. 공산주의를 주장을 하면 민족 단결이 안 되는 것이죠.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통일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이 막혀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저하고 많이 싸웠습니다만은 제가 전금처리를 언제든지 참 찍어 누르는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 통일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통일의 에센스가 담겨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통일은 남과 북을 합하는 것이죠.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을 합하는 겁니다. 남과 북을 합한다는 것이 그냥 1 플러스 1 이퀄 2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남과 북의 차이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 차이를 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통일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남과 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자제, 손자녀들은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남북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민족 화해를 저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북의 차이를 이해 못하는 데서 논의하는 통일은 그거는 허구의 통일입니다. 그 허구의 통일도 어떤 담론이 나오느냐? 평화통일 담론이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평화통일 가지고 이 통일 문제에 대한 담론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보더라도 헌법 4조에 통일에 관한 헌법적 입장이 적혀 있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조항이 무슨 뜻이냐? 이 조항은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됐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2조, 3조에 가면은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헌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는 헌법 조항이에요. 현실은 북한에 이 독립된 정치 체제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제 국가보안법도 기초는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혀 있는 데를 뚫는 조항이 4조입니다. 4조는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이랬습니다. 왜 통일을 지향합니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죠.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헌법이 거기다 숨구멍을 열어놨어요.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분단된 이 남북한을 통일하는 것은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입각 내용으로 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일으켜라 그런 것이죠. 그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하되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또 뭘 말하느냐? 남과 북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령 우리가 근현대사를 통해서 인류 사회가 투쟁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기본 인권과
자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장받고 있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 원칙이 이 권리가 훼손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죠. 뭐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그건 또 그것대로 얘기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소위 그 유니버설 휴먼 라이츠를 우리가 안고 존재하는 체제입니다. 북한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죠.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그 아주 이 집단주의 어떤 필로소피가 그 기둥을 이루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는 헌납이 되어 있죠.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한테 헌납이 되어 있고 개인들한테는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있지 본인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둘을 결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통일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바닥에 깔려 있고 그래서 남과 북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 어른들 가운데서도 해방 세대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해방 세대에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그동안 그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아는 부분이 있고 또 최소한도 1950년대 이전에는 교육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 다만 지금도 우리가 안타깝게 아쉬워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이 남북을 비교하는 교육이 북한을 너무 그냥 그것도 또 비교의 척도를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북한은 도깨비다. 뭐 이런 식으로 관념화되도록 하는 경직된 내용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연배의 분들은 6.25도 겪었고 이래서 아시죠.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북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이 분단될 때, 그 분단되기, 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과 북을 우선 그 계량적으로 비교하면은 여기 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되죠. 지금 남과 북의 국력의 격차가 45대 1이죠. 이거는 여전히 사실은 창피한 일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 계량적 분석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귀담아 듣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이 표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석탄과 철광석 두 가지를 빼고는 남과 북은 비교의 의미를 상실할 정도로 남이 우세하고 북이 열세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말하자면 발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이해를 못해요. 이건 말하자면 기분, 이건 뭐 그저 그런 것이지 하고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 대한민국의 현실이 전 세계에서 어떤 위상에 있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기는 읽으시기 어렵지만은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런 정도의 위상을 갖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주요 산업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철강제, 석유 제품, 자동차, 이 반도체, 전자제품, 섬유제품, 선박건조량, 일반 기계 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또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현 주소가 여기죠. 이만큼 세계에 아주 선진 대열에 가담해 있죠.
이것을 그 2015년에 IMF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6위다. 뭐 이렇게 이건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은 IMF가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것을 그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현대사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이 현대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역사 그대로 이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세대는 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경험이 아니라 전문과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세대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 한말의 현대사, 요 근자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 신문에 난 것을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종 황제가 대한민국 개혁의 아주 굉장한 주체였던 것처럼 이렇게 한 역사학자의 글이 어느 신문에 전면 기사로 났더라고요. 고종 황제라는 분은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 될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긴 해요. 그러나 고종 황제 당신이 그 대한민국을, 한국을, 조선을 개혁, 개방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뭘 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걸 어서 끌어들여가지고 이 한말에 고종 황제가 이렇게 위대한 개혁주의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대한민국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미 고종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역사의 위조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객관적 사실은 한말의 한국의 근대사의 이 끝 무렵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느 세계 어느 데 가서도 자랑 삼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표에서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죠. 1919년에 조선이 망합니다. 일본한테 식민지로 병합이 됐죠. 그러고 분명한 사실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돼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죠. 또 그분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한 공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고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1919년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죠. 그 전에 몇 달 전에는 한성에서 한성 임시정부를 또 선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년에 큰 소용돌이를 겪게 돼 있습니다. 이 정부가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1919년 4월 2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 일로 해가지고 내년 100주년 기념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고생을 하면서 여기 이제 좀 저항을 하고 그럴 겁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것이 사실은 그 상해에서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도 이런 아주 소규모로 벌이던 독립운동의 한 가닥이었지. 그것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아니죠. 그 독립 의지를 선포한 거지. 독립 자체는 아니죠. 독립이라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도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고 국제적 인정이 필요하고 그 어느 가지도 한 가지도 없는 상태에서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35년간은 해외에서 이러저러한
독립운동이 있었고 만주에서는 김일성의 존재가 이제 생겼는데 김일성은 독립운동한 사람은 아니에요.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동북 항일 무슨 무장 단체에 속한 한 사장이라는 것은 한 30명 거느리고 있는 그런 소규모 부대장이에요. 또 이 사람이 1924년인가 기린이죠. 길림에서 이제 일본 헌병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본 헌병대에 잡혀 들어가죠. 그것을 손정도 목사가 보증을 해가지고 꺼냈더니 그날로 산으로 도망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빨치산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독립운동과 관계없고 크게 좋게 말하면은 중국 공산당의 항일 투쟁, 나쁘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 이 군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일종의 지대로서 마적 행동 비슷한 행동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다가 1943년인가 관동군이 만주 지역에 이 빨치산 대대적인 소탕을 하니까 거기에 물려가지고 어디입니까? 연해주, 시베리아 연해주로 탈출을 하는데 그 당시에 소련은 아직 이 아시아 지역을 참견할 여력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소련에서는 나중에 일본하고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소련의 국가 이익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병력을 이제 이 양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8경비여단이고 그 88경비여단 소속 대위로 있다가 이제 항일전에 별 참가한 것도 없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때 이제 이 소련 지역이든 북한 지역으로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북한 지역의 소련군의 이익을 대표할 사람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가 그 한 사람으로 꼽혀가지고 1945년 9월 19일인가 이제 소련군 배를 타고 원산에 상륙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련군에서 1945년 10월 26일인가 16일인가 평양에서 김일성 장군 이 개선 환영 대회라는 걸 할 때에 김일성이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분들, 특히 그 중에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은 그날 그 자리에 가서 김일성을 보고 이건 김일성이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가짜고 소련이 북한을 어떤 불측한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간파해 가지고 그 뒤부터 공산당에 대한 여러 가지 참 투쟁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연금돼 가지고 그 상태로 아마 언젠가 돌아가셨죠. 뭐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독립운동의 세력이 미약해서 자력에 의한 해방과 독립은 쟁취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은 1943년 11월 20 며칠인가 23일인가 카이로에서 있었던 카이로 미, 영, 중 3개국 정상회담에서 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사실 스킵될 뻔했는데 장개석 총통이 주장을 해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거론해서 전쟁이 끝난 뒤 한국민들에게는 in due course of time 적당한 시일 안에 독립을 시킨다 하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카이로 선언에 포함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그 말에 테헤란에서 그 소련하고의 미영소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43년에 얄타, 그 다음에 45년에 포츠담 회담 이렇게 열리면서 그 이 카이로 선언 중에서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냥 카이로 선언이 계속 재확인되는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는 방안은 언급이 되지 않은 채로 45년 8.15 해방을 맞이하죠. 해방이 되는 그날 미 군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1945년 8월 6일, 9일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폭탄이 터진 뒤에 일본이 아주 예상을 깨고 빨리 항복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상황이 되냐면 소련이 그 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스탈린한테 계속해서 이 만주 북쪽에서 전선을 열어달라. 소련군이 일본군을 공격해달라 하는 것을 요청을 하는데 스탈린이 영 말을 듣지 않다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지니까 8월 8일 날 대일본 이 선전포고를 하고 소련군이 경흥 해서 어디입니까 이 함흥은 아니고 길주 이 청진 이쪽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이 일본 미군의 군부에서는 이미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와 있고 미군은 그때 어떤 상황이냐 오키나와에 겨우 상륙해서 교두보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아직 일본 본토는 상륙도 못한 상태에서 한반도에 여력이 없으니까 실제로 군대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어떤 미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 육군에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죠. 그때 그 작업은 나중에 주한 유엔군 사령관 한 본 스틸 대장하고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된 딘 러스크 두 대령이 그걸 했지만은 38선을 그어 가지고 소련들은 그 이하로 내려놓지 못하도록 교통정리를 해 주시오.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트루만대로 스탈린하고 합의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1945년 8월 15일 날 정원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드웨이 선상에서 이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는 그 날 트루만이 스탈린한테 전보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에서는 38선 이북에서만 소련군이 와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고 남쪽은 미군이 하겠다. 그리고 당시에 스탈린이 일본에서는 북해도까지 소련이 들어오겠다 그랬는데 그건 안 된다. 사할린까지만 들어와라. 그런데 그것을 스탈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38선이 생긴 거예요. 38선이 생긴 것은 명백히 미국이 주장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38선 때문에 남북한이 분단됐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주 그런 고식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책임을 충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38선을 그은 것이 한민족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가느냐? 그때 한민족의 3분의 2가 이남에 살고 3분의 1이 이북에 사는데 3분의 2는 적어도 공산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그 평가가 이루어지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38선이 그어지고 그 다음엔 그해 12월 26일인가 모스크바 미영소 삼상회담에서 이제 카이로 선언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는 걸 아주 얘기하는 그때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와서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원래 테헤란 회담에서부터 한국민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은 즉각 독립은 안 된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독립에 대한 준비가 없어가지고는 그거는 독립이 오히려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온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루즈벨트는 처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독립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역으로 스탈린이 즉각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의견 대립이 계속되다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그 4년, 5년인가 4년, 5년간이죠.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미, 영, 중, 소 4개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그리고 신탁 통치 기간 중에 조선인들로 이 과도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독립을 위한 소위 이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과도 정부를 어떻게 수립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모스크바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죠. 미소 공동위원회를 덕수궁에서 46년과 47년 두 번 열었는데 깨지죠. 그 왜 깨졌느냐에 대해서 지금 좌파에서는 미국 때문에 깨졌다 그럽니다.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 과도 정부를 구성하는데 미국 쪽은 모든 정파와 개인들이 모두 고루 참여하도록 하자. 근데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찬성한 정당 단체 개인만 참여시키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1946년 1월 달에 한국에 알려집니다. 알려지는 그날부터 남북한의 모든 소위 한국인 세력은 신탁 통치 반대로 나왔어요. 공산당도 반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모스크바의 이 코민테른 국제공산주의 운동 본부에서 그 지시가 오기를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스탈린의 결정이니까 그거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룻밤이나 이제 며칠 밤 사이에 표변을 해가지고 찬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탁 찬탁으로 엄청나게 그때 이제 투쟁이 벌어졌는데 소련은 찬탁만 참석한다. 그러면 공산당만 참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소련의 의도는 1946년 7월에 1차 미소공동회담이 깨지고 소련군 누굽니까? 수석 대표가 북한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하지 미군 사령관을 방문해 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소련의 입장은 이렇다. 조선 반도가 미국하고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조선 반도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미국의 국가이기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나 소련은 조선 반도와 육지로 접속해 있기 때문에 조선 반도에 반소적인 국가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반탁 세력은 반소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47년 9월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시키죠. 이제 유엔에 상정시킨 안건이 The Problem of Independence of Korea예요. 한국의 독립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가지고 47년 11월 달에 유엔 총회 결의 112-2호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자유 인구 비례 총선거를 통해서 독립 정부를 수립한다. 그랬더니 소련과 북한에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유엔 임시위원단 북한 들어가는 걸 거부하니까 유엔 임시위원단이 유엔에다가 청원을 하죠. 이거 어찌하오리까? 북한을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948년 2월 달에 파리에서 열린 파리 소총회, 유엔 총회 인테림 커미티에서 그러면은 우선 유엔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정부를 수립해라. 그래가지고 50 총선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50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구성돼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래 이제 발표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그대로 있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됐어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냐는 걸 누군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한반도에서 독립을 허용하는 문제는 유엔에서 결정하는 그 일정의 입장이 됐으니까 유엔이 그 문제를 판단해야죠. 그래가지고 48년 12월에 다시 The Problem of Independence of Korea라는 의제를 가지고 안건을 상정시킵니다. 그래가지고 48년 12월 며칠입니까? 12일인가 총회결이 195-3호를 채택하죠. 195-3호는 8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에서 한반도에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엔 감시자에 실시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항의 말단에 가면은 이 정부는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한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고 한반도에서 그러한 정부는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판정을 해준 게 바로 이 48년 12월 12일에 유엔 총회 결의 195-3호입니다. 이 두 개의 결의를 지금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이 족본대 말이죠. 그리고 그 8항에서 5항에 보면은 아직 한반도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1947년 11월 11일에 유엔 총회결의 112-2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유엔 감시의 총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고 앞으로 유엔 회원국과 기타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할 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에 유념을 하면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한반도의 이 통일 문제가 법적으로 이루어질지 않을지 하는 것은 숙제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선가 이 법적인 문제는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논의될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이 합법정부고 북한은 불법정부였다는 것이 반드시 지적되고 이것이 참고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는데 이 수립될 때 남과 북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남에서는